크게 보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가 했는데 오히려 북쪽이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쉽게 뜯어먹는 이슈 토크 정치키인입니다. 정부가 결국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라는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네, 바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이 의결이 됐는데요. 이 문제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선 국회의원으로 4년 만에 국회에 복귀를 하셨고요.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지내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하실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정동영 국회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 오늘 전화 인터뷰 요청 드렸는데 마침 전주에 와 계신다고 해서 전주는 자주 오시는 건가요? 아침에 서울 갔다가 저녁 때 내려오고 왔다 갔다 합니다. 4년 만에 국회에 다시 가셨는데 적응은 어떻게 잘하고 계신지. 예, 뭐 전에 하던 일이라 익숙합니다만 전 뭐 어깨가 무겁네요. 사실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그렇지 않나요? 22대 총선 자체가 역사적 갈림길에서 우리 국민들은 이 정권에 대해서 엄한 심판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가 끝나고도 국정 기조가 바뀌지 않고 기조는 옳다 이렇게 가고 있으니까 좀 답답합니다. 근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공화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윤 대통령의 왕정 인식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북한의 사실상 파기 선언에 의해서 유명무실화된 9.19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남북의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 합의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소개하시면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개성공단을 만든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침 8시면은 광화문에서 북으로 가는 출근 버스가 매일 2대씩 출근했어요. 하루에 24번 DMZ 철책문이 열리면서 버스와 트럭과 승용차들이 개성으로 갔어요. 그리고 퇴근했어요. 자, 그런 시대가 정상입니까? 아니면 오물풍선, 참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그런 이제 북한의 도발이지요. 그런 속에서 안보 불안이 커지는 이 속에서 지금 윤 정부의 대응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강대강이거든요. 안보 불안이 커지는 거죠. 이 정부의 안보 정책의 목적이 안보 불안을 키우는 건지 정말 국민을 발 뻗고 편히 잠잘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인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9.19 이제 남북 군사 합의라는 게 2018년에 맺었던 합의인데 그게 효력이 정지된다. 이거는 의미를 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 9.19 합의는요, 그러니까 바다, 지상, 육상 이 세 군데에서 땅과 바다와 하늘에서 서로 가깝게 붙어서 서로 군사 훈련을 하거나 이 포사격을 하거나 이 전투기가 날아다니거나 함정이 가게 되면 긴장하잖아요, 상대가. 그럼 점점점 압력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뒤로 빼자 완충지대를 넓힌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이 발 뻗고 자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북이 없애려고 해도 어떻게든 이걸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부라면 맞습니다. 말하자면 평화에 관한 남북 합의는 어떤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그건 계승 발전시키는 것이 기본이죠. 이것이 우리의 안보에 해롭다 하면서 강대강으로 부딪히는 것이 힘으로 누르는 것이 북을 코를 납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정말 근시안적인 안목, 단견, 아주 짧은 시야.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3년이 걱정입니다. 걱정은.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저번에 저희 프로에서 치킨 먹으면서 하셨던 말씀이 안보에서 리스크는 대통령 리스크다 이렇게 지적하셨던 것 같거든요. 외교 안보 남북 관계는 대통령 어젠다라고 합니다. 연금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대통령의 생각을 관철하기가 어렵죠. 그러나 외교 안보 남북 관계는 대통령의 철학 신념이 곧 바로 정책화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은 미국의 이익은 아주 충실한 대변자입니다. 일본의 이익의 대변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건가? 이건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격, 대한민국의 격이 지금 많이 실추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념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실용의 시대입니다. 국민에게 어떤 게 이익이 되는가? 어떤 게 평화와 안전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실용적인 사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 뉴스에 앞서서 오물풍선 네. 이제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사실 좀 뭐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아찔했어요. 왜냐하면 오물풍선을 날려 보내니까 그 참 상식을 파괴하는 또 좀 부끄러워서도 그런 짓 해서는 안 되죠. 아무리 두 개 적대 관계 국가로 갔다고 하지만 분명히 그 북은 힘에 있어서, 국력에 있어서, 군사력에 있어서 핵은 갖고 있다고 그러지만 열세에 있잖아요. 이렇게 도발적인 자세로 나오는 것은 민족 화해를 위해서 너무 불행한 일이고, 그런데 이제 더 아찔한 것은 거기에 이제 맞대응해서 확성기, 대북 확성기를 고성능 확성기를 20km 저 후반까지 침투하는 그런 이제 고성능 방송 장치를 다시 설치하겠다라는 것인데, 이미 북한은 그때 확성기 문제가 나왔을 때 확성기를 설치만 해봐라, 격파 사격하겠다, 그걸 조준해서 포로 쏘겠다라고 이미 공언을 했어요. 근데 북은 한 번 뱉은 말은 꼭 되풀이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걸 자기들이 밝힌 입장을 관철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자, 오물풍선, 확성기 방송, 격파 사격이 되면 이쪽의 대응은 뭐예요? 남쪽에서는 우리는 원점 타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포를 쏜 그 원점을 갖다 때리겠다는 거죠. 그냥 군사적 충돌이죠. 크게 보면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가 했는데 오히려 북쪽이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일단 오물풍선 날려보내는 걸 멈추겠다고 한 거여서 일단 한 고비는 넘었습니다만, 한반도의 안전관리, 안보관리, 평화관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당장 이제 확성기 방송 체계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어떻게 예상하세요? 강대강 그러니까 확성기를 하면 저쪽이 어떻게 나올 건가까지 생각하고 확성기를 갖다 놔야죠. 네? 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이제 건과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그 오물풍선으로 인해서 이제 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법안을 개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이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도대체 어느 나라의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좀 비판을 또 강하게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물풍선 그 피해 보상은 당연히 법 개정이 필요하면 해야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이 9.19 파기 합의 효력 정지를 야당이 비판하는 건 당연하죠. 아니 금방 말씀처럼 평화를 증진시키는 남북 합의는 어떤 정부와 상관없이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파기하는 것이 과연, 접경지역 생각해 보세요. 가령 경기도 파주, 연천, 또 이 강원도 철원, 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지금 발 뻗고 자겠습니까? 수백만이 사는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해줘야죠. 잘못된 겁니다. 그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이 윤 정부가 지지율이 급락하는 국면에서 대북 정책을 오히려 좀 강경 드라이브로 더 끌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그래서 안보 불안이 생기면 안보 무능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이제 보수 결집 이거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깨어 있는 국민이어서 이렇게 안 가도 되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이런 안보 불안의 길을 가느냐라는 비판이 저는 더 커지리라고 봅니다. 경제 무능에다가 외교 무능에다가 안보 무능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민주당 또 의원으로서 야당으로서의 뭐 어떤
어떤 역할을 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야당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6월 하순경에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워싱턴에 가서 이 지금 남북 관계 이런 그 적대감의 상승과 그리고 북이 계속해서 WMD 대량 살상 무기의 성능을 성능을 높이고 군사 정찰 위성 눈을 다는 거거든요. 이 미사일에다가 더더구나 이제 여기에 지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평양 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한반도의 안보 불안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 바로 북미 대화, 말로만 립 서비스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말 미국이 북한과 평화롭게 공존할 의지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핵심이다. 평화 공존 의지. 북한과 계속해서 그 적국으로서 그런 긴장과 대립 관계를 끌고 가는 것이 미국 안보에도 이제 심각한 수준에 왔다. 이제 정말로 최근에 이제 바이든 그 백악관이 이제 인터림 스텝스, 그러니까 중간 단계를 검토하겠다. 뭐 이런 얘기하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늘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놔야 된다, 없애야 된다, 비핵화를 얘기하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니까 중간 단계. 중간 단계는 뭐냐? 우선 멈춰라. 동결. 그럼 동결하려면 북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제재 해제 요구잖아요. 우리 못 살겠다. 제재 좀 풀어달라는 거니까 그거를 테이블에 올려서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백악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말만 하지 말고 액션에 들어가라 하는 것을 촉구하고 남북 관계, 한중 관계, 한러 관계와 관련해서 우리의 특수한 입장을 조목조목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미국도 이제 또 대선이 있어서 이 남북 관계 어떻게 또 흘러갈지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까요? 미국은요, 관심이 없어요. 우크라이나 전쟁,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 중국에 대한 봉쇄, 견제. 이것이 미국의 외교 정책의 우선순위에 쭉 있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 북한 문제는 10번째 순위 밖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무시, 방치, 그냥 시간 끌기란 말이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 관리를 못하면 이제 점점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게 바로 우리 경제 성장 떨어진 거가 중국의 무역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온 게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예요. 30년 동안 흑자였는데 적자로 돌았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한미일 동맹으로 가니까 이제 한중 관계가 나빠지고 그러면서 중국 비즈니스 하기가 힘들어졌고 수출이 줄니까 이제 적자가 발생한 거란 말이죠. 이게 외교 리스크가, 외교 안보가 경제 리스크로 이렇게 연결된 아주 구체적인 사례죠. 지금 이 시점에서 강대강 대치로 좀 가는 이 국면에서 윤 정부에게 좀 조언을 하신다면? 정말 국격, 실용의 의미를 새겨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취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 보전을 위해서 의무를 다한다, 책임을 다한다고 선언했는데 지금 보니 민생도 어려워졌잖아요. 남북관계 파탄이죠. 외교안보 이 모양이죠. 안보 무능이죠. 여기서 유턴하라고 지난 총선에서 매를 들었잖아요, 국민이. 근데 여전히 마이웨이를 외치면 저는 이 정부 끝까지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가 나서 매를 들었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더 큰 몽둥이를 들겠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 이재명 대표랑 어제 오찬 간담회를 또 하셨잖아요. 오선 중진 의원들하고. 거기서 이제 당원권 강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문제를 논의하셨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얘기 좀 하셨어요? 민주당은 그동안 한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선도해온 정당이고 제가 또 그 증인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만 얘기 들면 2010년, 14년 전인데요. 한국의 정당의 주인이 과거에는 오나가 주인이었어요. 말하자면 저는 정치를 삼김 시대에 시작했어요. 김대중 총재, 김영삼 총재, 김종필 총재가 당을 만들고 공천을 주고 이런 시대로부터 이제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자 다음 단계의 정치 발전은 어떻게 가야 되는가. 결국 당원에게 권력이 가야 된다. 이런 저희가 신념을 가졌고 그래서 그걸 실천한 것이 민주당의 당헌과 강령에다가 당원 주권 조항을 집어넣었어요. 당헌 1조.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당원 주권 조항 2010년. 근데 그것이 올해 2024년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권력이 폭발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수박이라고 불리던 그 현역 의원들이 뭐 대거 탈락했잖아요. 당원들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당원이 권력자가 된 거예요. 이게 현실이고 또 2016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년 전인데요. 그때는 그 당비를 내는, 돈을 내는 당원이 한 20만 명 됐는데 한 5, 6년 사이에 이게 120만 명이 됐어요. 20만 명에서 120만 명, 100만 명이 늘었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 촛불이에요. 촛불 항쟁에 참여했던 시민들이 자신들의 참여 에너지를 민주당의 권리 당원으로 가입함으로써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의 의사를 당에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서 대부분의 의원들은 왜 국회의장 뽑는데 웬 당원이냐, 의원들이 하는 거지. 네. 뭐 일견 맞아 보입니다. 원내대표 뽑는데 왜 당원들이 의원이 뽑아야 되지. 고정관념, 기성관념이고요. 달라진 세상. AI, GPT-4o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잖아요. 감정도 교류하면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충격적으로 맞이하는데 정치도 상황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상황에 적응해야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